안녕하셨습니까? 네, 설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53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설 때문에 하루가 빠졌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계약의 총론, 강론, 뭐 기본적인 틀 잡고 민특법 시간이 되면 조금 악구를 잡아드리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임대차까지만 하고요. 다음 순환 때 3, 4월 달은 이제 8조가 꽉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할 겁니다. 민법 총칙, 그 다음에 계약법, 그리고 물권 특별법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제 이번 순환에 물권을 조금 너무 많이 봤어요. 시간 너무 많이 투자했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한 번에 전 범위를 다 낱낱이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순환은 이제 민총과 계약법을 조금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532페이지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이 뭔지 계약 총론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계약의 의, 청약과 성락이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했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약관규제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관규제법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계약의 분류라고 해서요.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 요물 이 세 가지 계약의 유형을 좀 조심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게 계약의 성립입니다. 성립.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계약의 체결을 말하겠죠. 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조문이 8개가 있어요. 527조부터 534조까지. 요거 암기 외우셔야 됩니다. 조문 8개를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외우고 보자. 외우고. 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계약 성립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중에서 많이 체결되는 형태가 쌍무계약입니다. 이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2개가 나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와요. 5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가 나와요. 이게 계약 총칙, 총론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시험 문제 나와요. 하나 꼭 나온다 그랬고요. 이거 꼭 나온다 그랬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꼭 나오고 해제 꼭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문제는 기본 베이스로 깔립니다. 거의 매년 4개를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봤죠. 법률의 성립. 그 요건이 뭐였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있어야 돼요. 일단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계약은 다른 법률 행위와는 달리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러죠. 항상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둘이 있어요. 양당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2개가 있어야 돼요. 계약을 먼저 요청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이걸 수락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양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그것도 2개에다가 요 양당사자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자, 먼저 양당사자의 일치.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병이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할 리가 없죠. 결혼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병이 오케이 했어. 그럼 갑과 병이 혼인이 성립하냐 말이지. 할 리가 없죠. 당사자가 일단 일치해야 돼요. 이걸 주관적 합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내용도 일치해야 됩니다. 갑이 을한테 1억에 팔겠다. 1억에 사라. 그랬더니 을이
나는 1억에는 도저히 못 산다. 9,999만 9,999원이면 사겠다 그랬어요. 딱 1원 차이가 나.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단 1원 차이가 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일치해야 돼. 이걸 객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설명드린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왜? 이상하네. 이렇게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는 걸 불합치 그러면 되죠. 네. 불합이라 그래요. 또 이거는 또. 네, 불합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할 리가 없다. 근데 이 불합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얘네들이 알고 있냐 의식적 불합의, 모르고 있냐 무의식적 불합의. 이럴 수 있죠. 이럴 때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의식적 불합이든 무의식적 불합이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 성립 요소로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는 주관적 객관적이고 불합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 실제로 계약이 성립할 때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놈과 관련해서 조문을 요렇게 8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과 관련된 조문이 적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옵니다.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뭔지만 쪼개서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은 계약을 성립하고 그래요.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렇죠?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 성질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어요. 법률 사실이다. 그랬죠? 청약은 특정인이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특정인을 콕 찍어서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대표가 자동 판매기 설치입니다. 어쨌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내용은 어때야 돼요? 최소한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는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걸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청약은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성질은 법률 사실, 청약은 특정인이 누구를 상대로? 특정인, 불특정인을 상대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청약의 효력이에요. 청약의 효력은 청약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게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계약을 요청했어요. 이게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을에게 도달한 때. 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111조 1항을 봤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 갑이 을에게 보낸 청약은 그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구나. 그럼 111조 2항도 적용이 됩니다. 청약자가 청약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의사표시라는 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가 가능해요. 그러나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이게 527조예요. 이게.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27조가. 이거를 폼나게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약의 구속력. 조문 보세요. 527조. 청약, 534페이지 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폼나게 뭐라 한다? 청약의 구속력. 두 번째로 그럼 이거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1000년 만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청약자가 정한 경우가 있고 528조 1항.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가 있어요. 529조. 그래서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한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승낙을 요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요때 청약은 효력 상실 이렇게 해놨어요. 528조 529조. 그러니까 만약에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다음에 승낙이 도달을 했어.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는데 그 승낙이 요 기간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했어요. 청약은 없는 상태에서 도달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걸 530조에서 연착한 승낙이라고 해요. 이 연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왜? 청약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걸 뭐로 보고? 새 청약으로 보고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여지는 있게 됩니다. 이게 연착한 승낙이에요.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청약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기간은 청약 구속력의 존속기간을 말하게 되고요. 이 기간 내에 승낙이 갑에게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 기간은 다른 말로 승낙기간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이면서 승낙기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534페이지, 527조와 535페이지 밑에 좋은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집에 가셔서 교과서로 복습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다음 순환 때 체크해 드릴 거니까 교과서 찾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종강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듣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맨날 듣기만 하면 어떡해요? 맨날 듣기만 해도 붙어요. 이게 중요한 게 맨날 듣기만 해도 붙어. 그래서 신기한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보는 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승낙 중에서 요런 승낙이 있어요. 요거 연착한 승낙이죠. 승낙 기간을 만약에 갑이 2월 1일 날 을한테 보냈고 이게 2월 2일 날 을한테 도달했고 갑이 날짜를 2월 28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을의 승낙이 2월 28일까지 갑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월 2일 날 도달했어요. 이 연착한 거죠. 근데 이걸 언제 보냈나 봤더니 27일 날 보냈어. 그게 이제 이렇게 도달한 거예요. 이건 그냥 연착한 거죠. 근데 연착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을이 2월 10일 날 보냈어. 갑한테. 2월 10일 날 보냈다면 2월 28일까지는 갑한테 도달하고도 남죠. 보통 한 2, 3일이면 도달할 거 아니에요. 이길 특급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때 도달했어요. 이건 보통 연착하고는 좀 다르죠.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해요. (528조) 2항 3항.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을의 입장에서 보세요. 을은 며칠 날 보냈어요? 2월 10일 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죠. 근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 을은 몰라요. 이게 연착했다는 걸. 그렇죠? 연착했다는 걸 누구만 알아? 갑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알려주라고 하고 있어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을은 2월 10일 날 승낙 통지를 보냈어요. 당연히 28일까지는 갑에게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을은 뭐라고 생각해요? 계약은 성립되었다. 열심히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을은 돈도 빌리고 말이지 막 이렇게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근데 연착을 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을이 준비했던 거. 대금 지급하려고 돈도 빌리고 이자도 주고 막 그랬어. 이게 다 뭐가 돼요? 을이 한 일이 전문용어로 뻘짓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뻘짓이 돼버려요. 을이 한 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네가 2월 10일 날 보낸 승낙이 어찌된 영문인지 3월 2일 날 도달했다. 연착했다. 뻘짓하지 마라.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오기로 한 물건이 제 날짜에 안 오면 전화하죠. 아니 언제 보냈는데 아직도 도착 안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그걸 지연통지라고 해요. 뭐라 한다? 지연통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미리 야 네가 2월 10일 날 보낸 게 아직도 안 왔다. 이걸 발송하도록 해.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요. 갑이 을한테. 연착했다고 통지해 주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근데 만약에 갑이 이걸 안 했어. 을의 청약이 3월 2일 날 도달했으니까 갑은 에이 이거 3월 2일 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네. 개무시를 해버렸어. 갑이.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 걸로 처리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청약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내용이에요. 528조 2항 3항. 반면에 이제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일방의 의사 표시라고 될 것이고요. 성질은 역시 청약과 마찬가지로 법률 사실이 될 것이고요. 승낙을 누가 할까요? 청약 수령자가 하겠죠. 그런데 이 청약을 수령한 사람,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승낙 의무 없어요. 그러면 회답은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답 의무도 없어요. 계약 자유원칙상. 그래서 일단 청약 수령자가 승낙을 하지만 이 사람은 승낙 의무도 없고 회답 의무조차 없다. 네 번째, 승낙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생기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 되겠죠. 아까 청약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특정인한테 할 수도 있다 그랬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승낙은 어때요? 반드시 누구한테만?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승낙의 효력입니다. 승낙의 효력은 뭘까요? 아까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승낙은 계약 성립이에요. 승낙의 효력은 뭐라고요? 계약 성립. 오늘따라 좀 많이 울리네. 그렇죠? 안 울리나? 2주 만에 와서 그런가? 좀 낯설지. 승낙의 효력은 계약, 강의실이 바뀌었구나. 그렇죠. 그렇지. 원래대로 돌아왔군요. 승낙의 효력이란 계약 성립을 말합니다.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이 아니라 계약 성립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승낙은 달라요. 이때 이게 언제 발생하는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약 성립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 발생할까요? 도달한 때. 누구한테? 상대방. 청약자에게. 근데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하나 깔려요. 기간 내. 그렇죠? 그래서 승낙의 효력은 계약 성립이고 이게 언제 발생하는가? 즉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승낙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되죠. 이러고 끝나면 돼. 근데 우리 민법이 골 때리는 조문을 하나 두고 있어요. 531조라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있다고 조문을 두고 있어요. 예외입니다. 그러면 먼저 격지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격지자. 떨어질 격자, 땅지자.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계약을 맺어. 격지자죠? 땡. 여기서 말하는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과 부산 사는 사람이 전화로 계약을 해. 대화자입니다. 반면에 3층짜리 주택에 3층에 집주인이 살고 2층에 임차인이 사는데 둘이 재계약을 해. 그런데 만나서 하지 않고 서류, 편지를 주고받아. 그럼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 사이에서의 그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있다고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격지자를 생각하세요. 이게 승낙기간이에요. 승낙기간인데 승낙자가 기간 내에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기간 내에 도달했어.
기간 내에 도달했으니까 일단 계약은 성립했죠. 언제 성립? 도달할 때 성립해야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발송시니까 요거는 언제 성립한다? 발송시. 그러면 돼요. 여기선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요게 문제가 생겨요.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계약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청약자 입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은 거죠. 승낙자 입장에서는 발송을 이미 했으니까 성립?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여기서는 안 생겨요. 이건 계약이 성립했고 성립 시기만 언제예요? 발송 시.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청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고 승낙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간 내에 발송했으니까 발송 시 이미 성립한 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격지자 사이에서는 일단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했다가 기간 내에 도달하면 성립한 걸로 그냥 끝. 효과고 확정. 그런데 만약에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기간 후 도달했어. 이거죠. 그러면 성립했던 계약은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판례가. 그럼 이런 거예요. 발송 시 성립하긴 하지만 기간 내에 불도달하면 소멸하니까 요게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 조건이 돼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우리 기한 조건에서 봤어요. 성립했던 계약을 소멸시키거나 무효로 만드는 조건이 뭐다? 해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격지자 간의 계약은 기간 내 그 승낙이 불도달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송 시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의미는 나중에 머릿속에 담고 결과만 기억하세요. 격지자건 대화자건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이 조문은 우리 대법원이 언제 써먹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 531조를 우리 대법원은 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그 성립 시기가 언제냐를 판단할 때 써먹습니다. 531조를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 이거 판단할 때 쓰지는 않고 이 규정을 그때 적용하지는 않고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성립했는가를 판단할 때 써먹어요. 그러면 이 조문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두 군데서 사용을 합니다. 두 군데. 하나가 지금 본 거 이거예요. 여기서 써먹겠죠. 계약 성립했죠. 언제? 발송 시. 이때 한번 써먹어요. 또 하나가 어떤 걸까요? 을이 보낸 게 사고에 의해서 연착이 됐는데 갑이 통지하지 않았어. 그럼 계약 성립한 거라 그랬죠. 이때 언제 성립한 거예요? 발송 시. 이렇게 두 군데 써먹게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여기에 집중해서 나와요.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되면.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이 안 나오고 사례로 나오게 되면 이게 나와. 이렇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승낙기간을 2월 28일로 정했다. 그런데 을이 2월 10일 날 보낸 승낙이 우체국 사정으로 3월 2일 날 도달했고 갑은 이를 개무시하였다. 이렇게. 개자는 빠지고 남아요. 그냥 무시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2월 10일 계약이 성립하였다. 이게 옳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써먹게 됩니다. 네, 일단 그런 틀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승낙은 아까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보냈고 도달했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534조가 그거예요. 조건을 가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하는 사람이 조건을 가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 그 승낙을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청약자가 뭐로 볼 수는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런 내용들이 53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9페이지에 보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서 요거는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청약만 있고 승낙은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 두 가지. 첫째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강의를 들어보겠다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시면 학원에서 책을 빌려주죠. 들어보라고. 빌려서 앉아 있어요. 밑줄 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걷어. 사야 돼. 그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왜? 누가 봐도 책을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밑줄 걷다는 건. 그렇죠? 그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승낙은 없는데 딱 봤더니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더라.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봐요. 이사를 갔어. 다음날 문 열고 나갔더니 신문이 딱 놓여져 있어. 청약이죠? 우리 신문 보세요라는 청약이에요? 보급소에 전화 가서 내일부터 넣어주세요. 그러면 승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문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들어가. 계약 성립합니다.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설령 그 신문을 보고 그대로 접어서 내놨어. 마치 안 본 것처럼. 그래도 이미 신문을 주워서 들어가는 순간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또 하나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건 대단히 우연한 거예요. 친구 사이인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편지를 쫙 써서. 카톡을 딱 보냈어. 근데 그 카톡을 을이 확인하지 않고 반대로는 문자로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으라고 딱 청약을 했어. 서로 깜짝 놀래. 깜짝 놀라죠? 양 청약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 이럴 때는 승낙 없이 곧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해.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건 계약이 언제 성립할까요?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을 때. 그렇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래요. 됐어요. 자, 이렇게 계약이 참 어렵게 성립이 됐습니다. 자, 성립한 계약은 효력 요건을 따져야 될 거예요. 계약이 성립했다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닙니다. 자, 그 중에 효력 요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있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때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조심하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어. 일단 계약이 성립했다는 건 이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일치하면 일단 양 당사자의 내용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해요. 문제는 요게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어. 그럼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반면에 요게 만약에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어. 그럼 역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가? 이거는 계약 성립의 문제고, 이게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개개의 의사표시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느냐 하자가 있냐. 이건 계약 성립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다? 계약의 유효 무효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청약의 의사표시에서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승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있어요. 민법 총칙에서 봤죠?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화재로 다 타버렸다. 그런데 각과을은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은 하지요. 성립은 해요. 이거는 효력 요건이라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성립해. 아까 이게 일치하면 성립해요. 일단은. 예?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일단 계약은 성립해. 성립을 했는데 목적 달성이 어때요? 원시적 불능. 그래서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무효다. 무효니까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을이 계약금이라도 준 게 있다 그러면 돌려 받으면 돼. 그렇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랬어요.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서 끝이 났어요. 무효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이걸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계약법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하여 이 사실을, 이게 화재로 소실했다는 사실을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집이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거든요. 갑은. 반면에 을은 어때요? 전혀 모르고 있겠지요.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갑이 팔고자 하는 갑의 주택이 1월 9일 날 화재로 홀랑 다 탔다는 걸 얘가 만약에 알았어요. 계약하러 왔을까요? 안 왔겠죠. 알면서도 얘가 와서 갑하고 계약했어. 이 이상한 놈이죠. 안 이상해요? 이 또라이잖아 이거. 을의 입장에서 화재로 홀랑 다 탄 주택을 팔으라고 왔어 지금 얘가. 이상한 놈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거나 또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다. 그 놈은 우리가 보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놈을 보호하는 거야? 전혀 모르고 와서. 이럴 때 이렇게 손해를 배상해라. 요게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 뭐뭐인데요?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되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이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생각해 봅니다. 의의를 쪼개면 돼요. 첫째,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것. 어느 일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것. 이게 요건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리 틀을 잡아둘 게 하나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이것도. 계약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 민법상 그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신뢰이익배상이라는 게 있고요. 신뢰손해라고 해도 돼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신뢰이익배상이 있고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는데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신뢰이익배상과 이행이익배상. 이게 구별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머릿속에 딱 왁구를 잡아둡니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신뢰이익배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반면에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어. 그럼 이행이익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신뢰이익배상일까요? 이행이익배상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잖아. 여기 써있잖아. 여기 써있잖아. 여기 이렇게. 신뢰이익배상이라는 거예요. 신뢰이익배상. 예? 그리고 신뢰이익하고 이행이익을 계산하면 액수가 이행이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배상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근데 535조가 조문이 조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실내이익을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해놨고요. 이행이익을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문구는 나중에 머리에 암기하시면 되고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실내이익 배상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하고 요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요? 기능은 읽지 마시고요. 의 개념과 요건 정도 그리고 효과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효력은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효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계약?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의 효력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쌍무계약이란 게 뭐였어요?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라고 그랬죠. 매매계약처럼. 이거 동시에 이행이 돼야 공평하죠. 그런 관계가 성립해요. 매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동시에 이행돼야 돼. 이거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걸 대가관계, 대가성 채무 또는 양채무의 결련관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쌍무계약은 양채무가 결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수한 효력이 생겨요.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고요. 또 하나가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의, 요건, 효과 딱 이렇게만 머릿속에 담으면 돼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이행기가 됐어요. 당연히 갑은 을에게 물건을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래야 되죠. 을도 돈을 주면서 물건 내놔 그래야 되죠. 근데 갑이 물건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을이 돈은 안 주면서 물건 내놔. 그럼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왜 내가 먼저 하냐 자식아. 네가 할 때까지 뭐 어떻게 자식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항변권이라는 건 거절권을 말합니다. 나 못해. 이게 항변이에요. 항변 이퀄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절이 뭐를 통해서 생긴다? 동시 이행 관계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름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의지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545페이지. 536조가 있고 밑에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 쭉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동시 이행 항변권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책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2주 동안 머리가 녹이 슬었다니까. 2주 동안 공부를 하셨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민법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지. 설껴 있는 주는 전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특히 뻔해요. 민법책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 보셨을 리가 없어. 제가 봐도. 제가 지금 학원을 쭉 돌아다니면서 설 기간 동안에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 했더니 한 학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공부하신 분. 전혀 안 보셨네요. 그랬더니 전혀 안 봤대. 그러면 여러분들 11월 달 공부 시작하기 전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머리가 완전히 그냥 굳어있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발동 거는 주라고 생각하시고 찬찬히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편하게 들으시라 그런 거야. 표정 보면 알아요, 제가. 뭐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은 짓고 계셔도 저런 게 있었나. 자,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 이행하면 매매와 같이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양 채무가 이행기가 됐어. 근데 어느 한쪽이 자신은 이행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한 경우 청구받은 자가 자신의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걸 쪼갠 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또 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개.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발생할 것. 두 번째,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근데 요거는 똑같은 말이 양치무가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도 말해. 상대방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렇게. 이때 상대방은 청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청구를 받는 사람은 이행기가 됐으니까 청구를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청구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행기고 and 청구를 하는 상대방도 변제기에 있을 것. 즉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 이렇게. 마지막 요건이 뭐예요? 어느 한쪽에 자신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이 굵직한 요건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순환에도 이 요건은 머릿속에 외우시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시면. 이번 순환까지는 봐드려요. 3월달부터 국물도 없어요. 일단 요건 3가지 머릿속에 꽉 박으세요. 박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생겼다. 효과는 뭘까?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언제까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잠시 뒤로 미루는 거죠.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잠시 이렇게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연기적 항변권. 두 번째로 항변권이 있다는 건 정당하게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연체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리가 없지요. 연체이자가 붙는 것을 법에서는 지체 책임을 진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금 지급 의무 있는 사람에게 항변권이 있다면 연체이자가 붙질 않으니까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무슨 책임을 지질 않아? 지체 책임. 큰 효과 일단 2가지. 항변권인 것 자체로. 하나만 더. 소송상의 효력이라는 게 나와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자신은 물건을 안 넘겨주면서 대금 소송을 제기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얘가 원고죠. 그럼 법원은 을을 불러서 야 인마 너 물건 샀는데 왜 돈 안 주냐 물어보겠죠. 을은 뭐라 그래야 돼요? 갑이 물건 안 주니까 돈 안 주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얘가 말을 안 해. 그럼 법원은 요 놈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몰라요, 법원은. 법원이 점쟁이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항변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그걸 주장해야 돼요. 이걸 소송상 원용이라 그래요. 원용. 이걸 주장해야 법원은 고려를 해줘요.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의 소송상의 효력이라고 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소송에서는 반드시 그걸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해준다. 만약에 항변권이 있는 자가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주장을 해요.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요. 인용. 주장을 받아들인 걸 인용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이겨? 소송에서. 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누구를 승소시켜요? 얘를 승소시켜야 되죠? 아니야. 이렇게 판결을 해. 네가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라. 패소해요. 그럼 누가 승소해? 얘가. 근데 무조건 줘라가 아니라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해요. 법원은. 그걸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다시 말해서 원고가 이겼죠. 근데 전부 이긴 건 아니죠. 값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지난 순환에는 요건 3개 기억하셔야 했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추가해서 요거까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자, 동시 이행 항변권의 소송상의 효력 첫 번째. 당사자는 항변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된다.
두 번째, 법원이 이걸 인정하게 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패소 판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환급부 판결한다. 이 정도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네? 그 다음에 보실게요. 551페이지에 보면 4번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 여부라고 해서 시험 문제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렇게 의의나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덩어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박스를 딱 쳐놓고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인 것을 골라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눠서 구별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인정 안 되는 거 기억하면, 인정 안 되는 거.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 안 되는 거 5개만 기억하면 돼요. 5개. 5개. 그 중에서 오늘 3개만 기억합니다. 3개. 몇 개만 기억하자? 3개. 양가로 이번에 4번. 변제와 영수증 여부라고 돼 있죠. 이건 동시이행 관계예요. 돈 갚으면서 영수증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때 채권증서가 뭘까요? 예, 차용증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돈 빌리면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써주죠. 돈 갚을 때 돌려받지요. 안 돌려받아도 돼요. 뭐만 받으면 돼? 영수증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돈 갚는 것하고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또 하나.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면서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돈을 갚으러 갔어. 갚으러 가서 저당권 말소할 때까지 돈 못 갚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안 돼. 돈 먼저 갚아야 돼. 그래서 변제와 담보권 말소. 이것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3개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2개 지금 봤어요.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러 가자 그랬어. 그랬더니 매도인이 돈 줄 때까지는 못 가 그래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대금 지급 의무 하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동시행 관계도 아니다. 아니지요. 왜? 이건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대금 지급 의무라는 건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됐죠? 5개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3개를 오늘 외웁니다. 나머지 2개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양가로 이번에 2번에 있는 판례하고 551페이지 3번하고 4번의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이런 것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만 기억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약 총론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살펴보신 겁니다. 지금 동시행명권 나머지 요거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